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간지 1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주간지라고 잘못 얘기를 했네요. 일간지입니다. 자, 한국일보입니다. 김정은 대 트럼프, 링 밖에 문정부다. 지금 한반도에 불고 있는, 그리고 괌까지 불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화성 12형 4발 쏜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괌 포위 사격 구체적 수치로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 전술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3 수능 때 절대평가 확대한다. 7과목 중 최소 4과목은 확정됐다. 어제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의 골자는 중3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현재 7과목인 수능 중 최소 4과목은 절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에 반대겠죠? 절대평가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논란이 불고 있는데 추가 기사는 좀 더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30조, 21조, 연일 여는 정부 지갑이다. 최근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한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기초연금 30만 원 법 개정, 기초수급도 90만 명 늘린다. 건보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등 이번 주 발표만 한 해 30조씩 들어간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인데요. 들끓는 여론 앞에 고개만 숙였다. 논란인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얘기인데요. 어제 본인이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여론은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개만 숙였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75주 만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뭔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강남 4구, 성동구 등 그동안 오름세가 뚜렷했던 곳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계와 찻잔입니다. 시계를 보시면 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시계 뒷면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표기가 돼 있네요. 그리고 찻잔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여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요. 여기 김정은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드가 뻥카라는데 라면서 괌 사격 예고한 김정은의 카드를 보고 뻥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 돈 모두와 얘 손 모가지를 건다. 근데 누구냐고 보니까 한반도군요. 막상 북한, 미국이 극한 대결을 벌이는데 위협에 처한 건 한반도다. 이렇게 비평한 만평입니다. 다음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엔 중재 나선 중국이 등장을 했네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확 거의 육두문자가 날라오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거의 동물이 등장하는 육두문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중국이 가운데서 제발 좀이라고 나서는 상황. 역시 중국도 속이 타고요. 한반도는 위협에 처해있다는 만평이었습니다. 자, 일명기사 한번 쭉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자, 윤영호 국민대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맹정섭 경기대 교수, 이주수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치받자 더 세게 구체적 위협으로 되받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체적 위협이 뭔가 하니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어제 하루 종일 떨썩했죠. 내용을 보면 비행거리, 궤도, 시간까지 밝히며 정밀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는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껏 보지 못한 화용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 경고를 하자 이에 맞춰 대응 수위를 북한이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기사인데요. 트럼프 화염과 분노 뒤 골프장으로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골프장으로 갔군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러자 참모들 메시지에 혼란이 오고 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각각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을 파멸로 이끌 어떠한 도발 고려도 중단해야 된다. 파멸, 종말, 극한단어를 썼군요. 반면에 틸러슨 국무장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임박한 위협은 없다. 온도가 확실히 다르군요. 그리고 미국 언론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표현은 즉흥적으로 내놓은 거지 논의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하는데 반면에 백악관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안보팀과 사전에 철저하게 논의한 것이다. 도대체 미국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자, 윤영호 교수님. 여기 보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반에 반발해서 오히려 아주 구체적인 도발 계획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언론이나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해석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그 타임지에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을 네. 이 합성해서 반반식으로 해갖고 전쟁으로 몰아가는 소위 비정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뽑았는데 사실 그 전통 있는 타임지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아주 신뢰받는 그러한 대통령 위치에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국내적인 면에서의 네. 그런 요소를 고려해갖고 자기네들의 지지라 할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도 사실인데 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오히려 미중 간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마치 쿠바 미사일 위기 때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츠초프 그런데 잘 전쟁을 피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인정을 받으면서 특히 케네디 대통령의 업적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시진핑 이분이 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런 쪽인 길을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북한이 누굴 믿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한 방이면 날아갈 텐데 미국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그러는 건데 따라서 이제 과거 쿠바 때의 경우처럼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과 빅딜을 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일각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 없다. 이것은 이 핵무기 미사일 문제는 국제적인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한국이 패싱이라고 비관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주 잘 해나가고 있다.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나간다. 전쟁 위험이라든지 혹은 평화의 쪽으로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염과 분노란 말을 하고 골프장으로 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내놓은 발언이 있다 그러네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The people that were questioning that statement, was it too tough? Maybe it wasn't tough enough. North Korea better get their ac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in trouble like few nations ever have been in trouble in this world. 자, 저 얘기를 들어보면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거 갖고도 부족하다. 더 압박을 했습니다. 맹정도 교수님. 네. 우리 한반도가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그 해방 또 우리 6.25 전쟁 70년사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벼랑 끝에 와 있는 한반도의 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앵커 설명대로 왜 북한이 지난번에 소위 10,000km가 넘는 본토를 공략하는
소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은 이후에 왜 괌을 공격을 했느냐? 괌 시민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괌 해안선 30km 지점에 본인들이 의도하는 거리, 속도, 각도로 미국을 놀라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느냐. 여기에 오늘 방점을 두고 잠깐 평론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앵커 말씀대로 지금 소위 화용과 분노라는 긍정한 표현을 써놓고서는 트럼프가 점잖게 골프 치러 갔어요. 그죠?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적생의 각오로 미국에 맞서서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계속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또 군중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북한은. 어저께 10만 집회를 열었습니다. 뭐 그거야 수시로 여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의 의도는 뭐냐? 미국과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투트랙 전략이 아니라 강력하게 미국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괌, 일본을 지나서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그럼 괌은 뭐냐면 미 태평양 함대 모든 전략 사령부가 있는 심장부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오키나와를 지나가는 그야말로 한미 동맹을 넘어서 한일 동맹의 심장부를 넘어서 괌 주변에 괌 인근 해리에 국제적으로 분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자기들이 목적하는 부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혹자는 우리 대통령을 보고 코리안 패싱 하는데 문재인 패싱 하는데 저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객관적인 모성의 전략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스탠스거든요. 한 가지, 북한은 통미봉남을 버리고 북한은 단호하게 먼저 우리가 통남 그다음에 봉미 이 전략을 분명히 버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남북한이 하나라는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영토 조항 그래서 한반도가 하나로서 미국을 대하고 끝으로 중국은 여기서 어물쩍하게 그냥 관망하고 북한을 거들기도 하고 또 미국이 슈퍼 300이 동원하니까 또 굴복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좀 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함께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은 이제는 북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북미 대화의 원점에서 적극적인 걸 해줘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입장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북미 치킨 게임 속 말아끼는 문 대통령. 자, 확실히 뭔가 내놓지 않고 좀 뭔가 조심스러운 관망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설전에 나서는 것보다 엄중히 지켜보자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군간부 진급 보직 신고 시에서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10일 어제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뭔가 지켜본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자, 밑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미와 엇갈리고 중국과 서먹, 불안한 소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국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건 좀 약간 비판적인 기사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의문이 든다. 이 얘기가 있고요. 또 중국과는 의사소통도 의문시된다. 사드 배치 문제에 가로막혀 중국 방문 일정은 물론 정상 간 소통도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두 개의 기사인데 자, 이주수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상황들이 지금 엄중하다는 걸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스탠스를 밝히는 것보다는 제 예상으로는 지금 이제 한미 채널을 풀로 가동하고 한중 채널을 아마 풀로 가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기에는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채널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계속해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변화에 대한 어떤 공조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화면 이후에 트럼프가 또 했던 또 하나의 위협적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자가 선제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했었을 때 곧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게 될 것이다. 상당히 이제 수위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같고요. 아마 94년 이후, 94년도에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마지막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번만 더 협상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다행히 한반도에서의 큰 전쟁은 모면할 수가 있었었는데 94년도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로 엄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북한은 그럼 왜 괌을 선택을 했느냐 목표로라는 걸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에서부터 괌으로 쏘았을 때 106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본토 공격에 대한 사드 실험을 했었을 때 100%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 방어막이 괌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65초 발사됐었을 때 과연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북한으로서도 본토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 의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만약에 하나 경우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괌 주변에 있는 해상에 만약에 탄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행위, act of war라고 하는 전쟁 상황으로 본다라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좀 냉정을 좀 찾고 좀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종서 전 국장님.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미국 내 언론도 일부 비판하는 곳도 있지만 굉장히 돌출적이고요. 즉흥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말들을 일삼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은 우린 끼어 있는 게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양국에 있어. 그리고 중국은 그다지 우리한테 협조할 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아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아낀다라는 표현의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예, 그런 상황이 됐고 그동안에 이제 흐름 같은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남북관계 관련해서 운전대를 우리가 잡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어떤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내비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여러 제안을 했어요. 군사회담도 하자, 적십자 회담도 하자, 이상가도 많은 제안을 했지만 북한에서는 한마디로 관심 없다. 우리는 미국과 상대한다. 그냥 그 태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서로 거의 그냥 극점으로 가고 있는 지금 막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중국에서 어떤 협조체들을 보이느냐. 오히려 중국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오히려 집권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실망했다는 이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최근에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갈 만한 마땅한 어떤 방식이 좀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오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심적인 이 좌절감, 한계 이런 것들도 좀 절망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어제 이제 박수현 대변인 얘기 중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그 실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청와대에서도 이 상황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우리 정부가 정말 활발하게 뭘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이제 한미 간의 공조 잘 되고 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전화 통화를 하든 만나든 이런 모습을 자꾸 노출을 하고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뭔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딱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네 분께서 다 청와대가 처한 답답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명준석 교수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초래했는가예요. 우리가 초래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북한이 초래했죠. 근데 북한만이 초래한 건 아니잖아요. 즉 미로 중일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지형의 관심의 변화는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이들의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는 계속 그들의 놀잇감이 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평화냐 전쟁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홍준표 대표의 소위 무엄한 말씀대로 문재인 패싱이 아니죠. 전쟁 패싱입니다. 평화에 오라란 얘기입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6.25 전쟁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핵 한 방이면은 미국 본토가 절단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크냐 북한이 작냐라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문제고 어찌 보면은 우리 생존의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반도 패싱이 되기 이전에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소위 베를린 소위 독트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미국도 중국도 이제는 과거적 관점이 아니라 진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더구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드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즉 미국이 허리 벨트에 있던 일본에서 끌어올린 벨트가 사드 벨트입니다. 중국과 우리 뭔 관계가 있어요. 사드가 중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면적으로 우리가 출업을 낼 이유가 없죠. 저는 이 시간부터 문재인 패싱이니 이런 것들 용어보다도 전쟁 패싱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트럼프적인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동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지금 임 목사님을 북한이 방문했다고 할까요? 그분을 밖으로 모셨죠. 이런 부분은 북한 역시 내면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ICBM이 핵탄두 갖고 있는 60개라는 60기가 미국은 8,000기가 있고 러시아는 12,000기가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60기, 100기밖에 없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너희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다만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은 북한은 괴멸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유정호 교수님. 제가 딱 부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부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전쟁 일보 직전이다 해서 사재기를 하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사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북한에게는 자기들이 기침 한번 하니까 그냥 나만이 우왕좌왕한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국내에서 보도는 또 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을 부각시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정심을 갖고서 대처한다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고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성숙해 있는 거고요. 이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정책들에는 사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혹은 여야 진보 보수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하고 계시는 정책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잘 선택하고 있다. 지금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사태에 철저한 대비하는 준비, 그래서 정중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준석 전 국장이 발언기원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국면에서 이른바 이제 한미 동맹의 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국면일수록 이렇게 마치 좌고우면하는 것처럼 어떤 내세우는 말은 좋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생존이라든지 미래를 봤을 때는 기본 우리의 축인 한미동맹의 축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이미 배치하는 쪽으로 이제 정부가 문 대통령이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관리를 더 이상 불필요하게 그것이 과다한 이슈가 안 되도록 빨리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국방, 자주국방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800km에 500kg이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을 시작을 했지만 이건 탄두로만 1톤으로 늘리는 것만 하고 있죠. 지금. 아니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그러한 사거리 자체의 규정을 철폐를 한다든지 뭔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미국과도 강력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걸 삼아야 향후에 어떤 다른 일이 생겨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협상해서 우리 것들 챙겨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도 긴밀하게 좀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좀 노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해줬는데 다음 기사 역시 청와대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기사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문, 걱정 끼쳐 송구, 박기영 인사 원점서 검토하나. 어제 박기영 논란의 인물이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입니다. 큰 예산, 20조의 예산을 연구 예산을 주무른 자리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과거의 황무석 사태와 연루된 거에 사과를 하고 본인한테 기회를 줘라. 기회를 주면 혼신을 다해서 뭔가를 만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는 일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있고 있거든요. 자, 어제 이제 박기영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일해서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박기영 지키기 나선 청와대 공도 과도 함께 봐달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서 임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본부장은 국의 심정으로 사퇴를 거부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렇지만 여당 의원이죠. 손혜원 의원은 이쯤 되면 알아서 나가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박기영 본부장의 발언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 두 가지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그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영상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렇지만 사퇴는 안 한다. 그리고 공도 있으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주수 변호사, 굉장히 며칠째 논란입니다. 청와대의 깊은 고민, 그 여당 내에서 사실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론이 전혀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어떤 인선 문제와 관련돼서 좀 차이점을 보인다면은 네. 예전에는 약간의 정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태는 과학기술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워 보여요. 이념적인 뭐 근거를 갖고 있다거나 뭐 정적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과거 11년 전에 했던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분이 어저께 기자회견했던 그 내용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기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논문에 공저자로 나섰다라는 것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뭐 넘어간다, 사과를 함으로써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1년 만에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나 늦은 감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청와대가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뭐 아까도 남북 문제, 핵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가에 온 전력을 투구해야 될 상황인데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국력을 낭비하는 문제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지수 변호사께서는 그동안 사실 청와대 얘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셨네요. 네. 그러니까 요 문제 저 추가적으로 소종서 전 국장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박기영 본부장 문제하고 일각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탁현민 선임 행정관 얘기를 같이 묶어서 둘 다 대통령이 코드 인사에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례가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뭐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박기영 본부장의 경우에도 예. 과연 이 추천 과정이나 검증 과정이 청와대에서 제대로 작동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엄정한 검증을 했다면 네. 이렇게 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이러한 수십조 원, 20조 원을 주무르는 이 최고 책임자의 박기영 교수가 임명될 수 있었겠느냐. 네. 그렇다면은 이 막후에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박 본부장의 친분 관계가 상당 부분 작용한 거 아니냐. 결국 지난 이제 4월 달에 예. 박기영 본부장이 낸 책의 추천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썼고 그 전에 또 19대 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본인이 그 신청을 했던 적도 있고 예. 20대에도 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각별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계속 정치적인 활동을 해왔고 아마 예. 그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과학기술 관련된 이런 자문 활동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청와대의 이러한 추천이나 검증 과정을 내용상으로 본다면 좀 뭐랄까요,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게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인사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였다라고 보고 아마 과학기술계를 포함해서 지금 뭐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지금 공식 논평 하나 민주당에서 지금 못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관련해서. 참 의아합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소통의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탁현민 행정관 건과 함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청와대 기사가 꽤 많은데 이거 역시 청와대 기사입니다. 아까 일면에서 잠깐 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서 만든 문재인 시계. 아까 시계 소개했죠? 뒷면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철학이 적혀있는 시계인데요. 황금색 대신 로즈골드로 관행을 탈피했다. 황금색 하면 뭔가 좀 권위적이고 딱딱한 느낌인데 로즈골드라고 해서 몸도 부드러운 색깔을 선택했다. 그 뒷면에 사람이 먼저다 문구가 있고요. 포장지는 재활용지를 활용했다. 자, 이 문재인 시계를 만든 중소기업은 망고스틴 서울이라는 자체 시계 브랜드를 제작해 판매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시계협동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갖고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계 그렇게 보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계는 증정용이라서 구매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윤영호 교수님. 이 시계 어떻게 보니까 좀 좋아 보이고요. 뒤에 있는 철학도 가는 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탐이 날 시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은 뭐 초당적인 얘기일 거고 따라서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대부분의 일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7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지금 그 박기영, 탁현민 경우에 그 탁현민 경우는 이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그 문제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청와대 내의 행정관이기 때문에 밖에 지금 박기영 이런 어떤 그런 공직하고 좀 별개 하나의 탁현민 행정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소위 보조 기능이라고 그러나 보좌 기능, 스태프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뭐 그렇게 인사 문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금 박 대변인이 그 뭐 국민에게 인사 문제로 송구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문제라고 봅니다. 민정수석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활동적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 문제가 되기 이전에 그 전에 오히려 다른 정권 때도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이름을 좀 언론에 흘려서
그 반응을 보고 뭐 이렇게 한 적은 많고 그거 조금도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예, 일도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뭐 저 인사 문제로 송구하다는 대변인 성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소개할 기사가 청와대 관련 기사인데 오늘 청와대 기사 참 많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칼럼인데요. 여전한 불통, 청와대 취재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청와대 기자진과 산행을 하면서 기자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언론은 드디어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전임 박근혜 정부와는 아주 다르구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취임 100일이 다 됐는데 기자회견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탁현민이나 박기영의 거치 같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물어볼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 이렇게 좀 비판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 대부분이 기자들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였는데 실제로 참모들이 기자들과 잘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단 한 곳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적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자, 맹정숙 교수님, 이 칼럼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찬호 우리 이 기자가 한 말씀은 소위 문소통이냐, 예. 문불통이냐라는 예. 관점에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적인 지지가 80%에 근접해 있는 대통령한테 이참에 불통이라는 표현을 쓴 용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소통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 가슴에 생생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이 강찬호 기자의 지적을 저는 좀 긍정하면서 방금 박기영 본부장에 대한 문제와 연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 틀려졌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꼬인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읍참마속이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읍참기형이 됐어야 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안에서 일부도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공이 51이고 과가 49다. 이런 관점으로 봤다고 해서 능력을 높이 샀다고 하지만은 왜 꼭 수많은 과학자 중에서 꼭 과거에 썼던 마속이어야 됐냐. 예? 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강찬호 기자가 쓴 여전한 불통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해서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소중한 대통령을 맞이했으면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수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기자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예, 기자회견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언론과의만의 소통을 돕게 본다면 예. 어떻게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 기자님들은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은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질문과 대답 이런 것이 오고 오기를 항상 어떻게 보면은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데에 비해서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못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보여온 국민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한 점들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제 조금 약간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기자들과 이제 수석들과의 어떤 뭐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수석들이 너무나 바쁘고 정말로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바쁜 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전화가 안 되더군요. 저도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한 5-6번 되면 한 번 통화가 되더군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언론 회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이제 기자들하고 하면은 저 기자하고는 친하니까 해줬다라는 소문이 금방 퍼지고 한번 이제 소통이 시작되면은 정말로 전화에 불통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전화가 두 개, 세 개씩 있어도
거의 끊임없이 전화가 와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통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종서 전 국장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주요한 사안이 있으면 바로 기자들과 바로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탁자를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서 바로 만나도 서서 그냥 바로 만나서 기자들 질문하면 거기서 답변하고 뭐 미국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현장 행보, 이미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왔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뭐 인천공항이나 어디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정책 이런 거 대단히 잘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미지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이 기자들과의 이 소통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앞으로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취임한 이후에 이러한 그 청와대 기자들과도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다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은 기자들이 결국 뭐 자기 개인이 궁금한 것보다도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 상황을 최고 통치권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저는 그런 날이 좀 빨리 그리고 자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종서 전 국장께서도 기자 출신이셔서 아무래도 이 칼럼에 좀 더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문학의 화제와 사건입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눈의 착각을 이용해 평면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미술 작품을 트리가트라고 하는데요. 어제 인사동 트리가트 센터에서 마련된 한 코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화가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를 이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치마를 올리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시물 안내판에는요, 조선시대 미인의 치마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겠죠. 이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누리꾼들은 유명 작품을 성상품화하는 거 아니냐, 잠재적 성추행범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냐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황급히 철거됐는데요. 대중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박물관 측은 반성한다며 이렇게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여전히 불쾌하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과하며 작품을 철거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군요. 자, 이수 변호사.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좀 다뤄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법이 만능은 아니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법의 잣대로서 들이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효과보다는 나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는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식들이 아직까지도 전 근대적인 측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어떤 공공성을 지니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을 앞서서 한다라는 것 자체는 비난마다 마땅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이런 결정, 전시나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좀 뭐랄까 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탈모, 발기부전, 라식, 위암, 로봇 수술, 여전히 건강보험 안 된다. 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여론이 좀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여전히 비급여다. 탈모. 뭐 측정에 따라서는 뭐 500만, 600만 명이 뭐 탈모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탈모인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탈모 치료가 대표적이다. 원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번에도 빠졌다. 그리고 로봇 수술도 최근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번에 역시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맹효석 교수님. 건강보험, 뭐 MRI도 해주고 상급 병실 다 해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이런 건 빠져 있네요. 탈모도 병원에 가면은 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리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성형에 가까운 것이 탈모라고 보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3천여 가지에 해당되는 비급여, 비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대로 확고하게 국민 건강 책임을 보장하겠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 1%도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어찌 보면은 OECD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19.8%가 많이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근한 40~50% 이렇게 자부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탈모, 발기부전, 라시, 위암 등 이런 부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보완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실무장관선에서도 검토를 해서 아마 좀 보완하지 않을까. 좀 기다려보시죠. 뭐. 사실 숫자상으로 보면 500만 탈모이라 그래요. 그럼 숫자는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늘어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탈모인들이 촛불 집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게 타당한 얘기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정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모 없으시죠? 소정 국장님. 예, 저는 탈모를 겪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탈모인들이 겪는 고통을 제가 딱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 댓글 같은 거라든지 주변에 이제 탈모를 가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단순한 뭐랄까요?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슨 성형, 미용 성형 2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문제가 없고 지금 보면 몇 가지 이제 이번에 비급여로 된 부분이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탈모도 여기 들어갑니다. 탈모라든지 뭐 발기부전 이런 거. 두 번째는 꼭 건강에 꼭 필수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미용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도 이제 빠졌고 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또 1인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중에 이제 탈모도 들어갔는데 특히 탈모 같은 경우는 해당자들이 워낙 많고 또 비용도 그 나름대로 1년에 뭐 수십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왜 우리는 안 됐냐 막 이렇게 좀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능 개편안입니다. 자, 저희가 두 개의 신문 기사,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대입 전형 큰 그림 없이 성급한 개편, 학생들 부담만 늘었다. 자, 개편을 했는데 성급하다. 학생들만 힘들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부 고교 교육 넷이라 말했지만 통합사회과학 신설 입시 과목만 늘려놨다. 불신 많은 학생부 전형 확대 등 수능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학종만 비중이 커졌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학생들이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다뤘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는 어떻나 보겠습니다. 전면 절대평가 반대 여론의 눈치를 봤다. 교육 공약 1호 후퇴하나. 자, 여기는 너무 성급했다 그렇지만 여기는 왜 전면 실시는 안 했느냐. 수능 개편안의 골자는 7개 과목 중에서 4개를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7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왜 안 지키고 4개로 축소했냐. 반대로는 눈치 봤다. 그래서 후퇴라는 표현을 썼군요. 내용을 보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1구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개편안에 무게를 둔 시안이다. 굉장히 혹평을 해놨습니다. 자, 윤영호 교수님. 네. 이 수능 개편안 어제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평가가 여기는 성급하고 학생만 힘들어졌다. 이쪽은 무슨 소리냐. 전면 실시 왜 안 했느냐. 후퇴했다. 아주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십니까? 네, 소위 1안, 2안 혹은 A안, B안이라고 얘기할 적에 그 하나가 절대 우위를 할까 최선일 수 있고 다른 것이 차선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선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바꿀 목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뭐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정책도 달라져야 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교육정책 한번 손질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국회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보면 행정부 바로 제왕적이다 해갖고 견제나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능동적으로 오히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청회 같은 걸 열고 해갖고 말이죠. 그쪽에서 갑안과 을안을 두 정도로 축약해서 행정부에 제시하면 행정부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 우리가 후보 개인이나 정당이 공약을 했을 때 그 후보 그 정당이 당선됐다 해서 모든 걸 그대로 다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때는 좀 아주 확신이 있고 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다시 한번 심의 기간도 거치고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급했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맹정석 교수께서는 어느 기사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게 두 신문 다 뭐 한겨레, 경향신문 모두가 진보적 신문에서. 근데 논조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그런 내용을 뜯어보면은 거의 뭐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담도 늘었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게 수요자 중심에서 이제 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 교육개혁의 핵심은 가계부채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상대보다는 절대라는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던진 방점이 있어요. 그분이.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대학과 유사한 학점 평가를 한다거나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생부 전형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은 수용을 해야 되고, 그죠? 또 대학이 그걸 수용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창의적인 인재일까? 또 반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개인의 탤런트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하셨던 2003년도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 서울대학교를 지역 할당제를 도입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당시에는 소위 강남,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위장 취업 논란의 핵심은 강남 8학군 논란인데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당시에 일정한 비율을 농촌으로 또 지방으로 돌리는 혁신적인 하나의 교육 혁신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서두르지 좀 말하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립대학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고 사립대학교에는 조금 더 유예를 했다가 내년 정도에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100년 큰 틀에서 어떤 이념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진짜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한번 확고한 좀 더 실행안을 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종석 전 국장께서는 어느 기사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겨레 쪽에 이제 큰 그림 없이 성급한 개편. 좀 성급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수능 개편안이 나오려면 큰 틀에서 먼저 이제 이른바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그 속에서 수능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큰 그림 없이 이 수능 개편안이 성급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특히 절대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걸 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이 너희들 원하는 걸 써와라. 이런 경우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있어서의 공정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틀 자체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주고 그 속에서의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선호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어떤 내용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어떤 부담만 느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좀 그런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기사인데요. 인천 토등생 살해 박양이 지시하고 김양이 실행했다. 여기서 박양은 지금까지는 공범, 김양은 주범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검찰은 박양도 범행을 공모했다. 살인 방조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주수 변호사.
지금까지 검찰의 입장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간 거네요. 글쎄요, 이제 추가적인 조사에 의해서 보다 더 엽기적인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박양은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보다도 더 뭐랄까 범죄 의식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았지 않았냐라는 정도까지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기사 여기 좀 추가로 있는데 이거 좀 한번 마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공범입니다. 박양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범이 시신 일부를 담긴 봉투를 건네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확인했어. 예쁘더라. 잘했다. 아, 이거는 엽기적인 발언인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엽기적인 지금 사실들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박양이 그 범행을 하기 전까지 이제 주고받았던 대화나 이런 걸 보면은 변장하는 방법, CCTV를 피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여행 가방을 들고 있어서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혼란을 주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지시를 했다는 걸 봤었을 때 검찰로서도 이런 추가적인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저 살인 방조 아무래도 공범 그러니까 주범이 아닌 이렇게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살인죄 교사범이 되겠죠. 교사범은 결국 살인을 저지른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만 놓고 봤었을 때 그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김양보다도 더 박양이 지금 더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더 깊이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양은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으로 지금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재판장에서의 어떤 자기 방어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로 보이진 않고요. 아마 두 사람이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식중독균 검출된 맥도날드 햄버거. 소비자원 기준치 3배가 나왔다. 그러나 햄버거병으로 알려졌죠? 햄버거병 대장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 이것도 지금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햄버거를 즐겨 먹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기사인데, 자, 손은석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이제 햄버거병 때문에 뭐 크게 좀 문제가 됐죠. 떠들썩했죠, 아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원이 나서서 6개 햄버거 패스트푸드 업체의 제품 등 해서 한 38종 정도를 수거해서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를 한 거군요. 해서 이제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특별한 저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맥도날드의 이제 불고기 버거 여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죠. 포도상 구균, 황색 포도상 구균.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만약에 먹게 되면 이제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구토나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는 뭐 안 좋은 그런. 근데 이른바 위를 문제를 일으키는 햄버거병 균이 나온 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균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찜찜하긴 한데 또 그건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하게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맥도날드 측이 굉장히 또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준치에 뭐 3배가 넘는 균이 나왔다니까 일단 아마 맥도날드는 좀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저런 뉴스들이 나오면 일단은 당장 이번에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국민들이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 것에 좀 아무래도 신중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이주두 변호사.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맥도날드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 본사에서 주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건지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소비자원이 자료를 공개하려고 했었을 때 한국 맥도날드 쪽에서는 또 법원을 통해 가지고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소비자 보호원이 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물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꾸 분노만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인데 맥도날드의 지금 상황 대처가 왠지 모르게 너무 미국적인 냄새가 지금 풍기고 있고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국 소비자들은 감정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업체의 첫 번째 어떤 그 대응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소비 문화인데도 비해서 맥도날드는 너무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법적으로 대응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DJ처럼 인재 영입하겠다. 호남에 구애를 했다. 안철수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죠. 당대표 후보 등록 후에 DJ 예찬론을 폈다. 자, DJ가 되고 싶은 건가요? 맹정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만은 서로를 한쪽은 방화범이라 하고 한쪽은 진화범이라고 하고 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다는 것이 아마 국민의당의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8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뽑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이 아마 이제 마지막 기회죠. 이번 기회가 실기로 가면은 네. 정치는 끝납니다. 그러나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산전수전을 겪은 그야말로 강력한 대항마입니다. 예. 이 두 분이 반드시 연합을 할 겁니다. 연합을 할 경우에 양쪽은 친한 대 반한, 또 친동계동 대 반동계동, 친호남 대 반호남 이런 대결로 해서 아마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게 현재 여론이거든요. 예. 그 이유가 하나가 호남 쪽의 민심이 안철수 후보한테 녹록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에 도전한 분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 후보의 본심은 호남 없는 국민의당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을 외면한다면 이는 정치적 회륜입니다. 그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킨 말하면 일종의 말하자면 방화범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자신이 불을 끄겠다고 나오니 탈호남이라는 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책동입니다. 어정쩡한 중간은 방향이 없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입니다. 국민의당은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영상 여러 가지 의견을 봤는데 기사나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는 방화범이다. 오히려 당에 불을 지르고 있다. 반면에 안철수 속에서는 불 끌어 나온 거다. 무슨 소리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소종섭 국장님, 네. 국민의당 상황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전당대회 구도가 뚜렷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비호남파,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의원 중심의 또 호남 세력과의 일대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아마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제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 간의 이제 합종연행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어제 후보 등록하고 첫 번째로 광주 가가지고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기자들과 만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민의당의 과거 정치적인 텃밭이었던 호남에 대한 어떤 다시 탈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인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꾸 언급을 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9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다시 95년에 이제 정계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정계복귀 하면서 다시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나도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다시 이 정계의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국민의당을 살림으로써 다시 한번 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호남에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은퇴 뒤 부활한 DJ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드 현장 검증 무산, 육로는 시위대, 하늘은 안개 막혀. 정부에서 임시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현장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군요. 시민단체들이 배치 반대하면서 길목을 막고 있고요. 기상 악화로 헬기를 통한 진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주수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드 임시 배치란 결정 모두 일단 다 전량 배치를 해라 했는데 막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은 계속해서 지금 엄중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사드 배치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거의 양쪽 진영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정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의 주장, 평상시 같으면 자기의 주장을 10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잘 좀
인식하시고 예. 분명히 정부에서는 임시 배치라고 했습니다. 임시에 방점을 둔 조치입니다. 지금 엄중하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자신들의 주장에서 조금씩 반보씩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영호 교수님. 예. 네. 이 사드 배치를 하는 분들의 그동안 주장이 이제 환경평가 이런 걸 우려해서가 가장 큰 그렇죠.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애국심은 전 다 갖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다른 면에서 반대 무슨 다른 차량 반대, 추가 배치 반대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했었는데 환경평가를 반대한다는 것은 참 불합리한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반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환경평가는 그거대로 받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런데 이 평가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빨리 방향이 바뀌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국민당 당내 문제 딱 하나 우려스러운 건 저는 천 의원이 무슨 방화범이라고 그랬는데 엊그제까지 같은 정당에서 말이죠.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식인 우리가 당내에서 계파 간에나 혹은 정당 간에 아주 험악한 말들을 막 쓰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면에서 좀 더 순화하는 용어를 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검찰 특수통 전정시대 대제적 사정을 예고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중간방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안통이 독식하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특수통이 발령이 되는 등 전체적으로 특수통들이 약진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향후에 대대적인 사정이 예고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윤서 적 부장님. 어제 검찰 인사 짧게 좀 논평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보면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뭐 특수수사통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발표된 1, 2, 3차장 이 전부 다 이제 특수수사통들이 포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검찰이 당면한 과제,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 수사, 또 국가정보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른바 처리해야 될 방산비리 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포진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